여러분, 혹시 400년 전 멕시코 땅에 일본 사무라이들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두 문명의 충돌과 교류를 담고 있는 놀라운 실화입니다. 17세기 초 태평양을 건너던 스페인 총독의 배가 끔찍한 폭풍우를 만나 난파된 곳이 바로 일본이었죠. 일본의 최고 통치자 도쿠가와 쇼군은 난파된 스페인 관리를 극진히 대접했고, 이 뜻밖의 만남은 곧 역사상 최초의 일본 멕시코 외교 사절단 파견으로 이어집니다. 19명의 일본인 사절단이 멕시코시티에 입성했을 때 그들은 허리에 카타나를 차고 당시 멕시코 사람들에게 마치 여성처럼 보이는 독특한 상투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무려 20명이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 한꺼번에 대규모 세례를 받는 역사적인 순간도 있었죠. 그 배경에는 종교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실용적인 선택도 숨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철, 직물 등 물품을 판매하며 최초의 태평양 무역 네트워크를 개척했지만 결국 일본의 쇄국 정책인 사코쿠로 인해 이 놀라운 교류는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조난사고에서 시작되어 세계사적 교류로 발전했다가 사라진 17세기 일본 사절단의 충격적인 멕시코 방문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400여 년 전 멕시코 땅을 밟은 동양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었죠. 일본 황제의 특사로 파견된 외교 사절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멕시코에 도착하게 된 과정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상치 못한 해난 사고 때문이었거든요. 이제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6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필리핀 총독으로 임명된 로드리고 데 비베로라는 스페인 관리가 있었어요. 그는 멕시코 총독 루이스 데 벨라스코의 조카였는데 마닐라로 부임하던 중 태평양에서 끔찍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배는 항로를 완전히 잃었고 승무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화물을 모두 바다에 버려야 했죠. 당시 태평양 항해는 정말 위험한 모험이었거든요. 나침반과 간단한 항해 도구만으로 광활한 바다를 건너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운명이란 참으로 기묘한 것입니다. 폭풍에 떠밀린 그들의 배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일본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일본인들이 이들을 적대시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주었다는 점입니다. 당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 정권을 잡은 시기였는데 그는 서양과의 교역에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통치 체제를 구축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로드리고는 일본에 머무는 동안 도쿠가와 쇼군과 직접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쇼군은 그를 자신의 궁전에 머물게 했고 후한 대접을 베풀었죠. 이 과정에서 두 나라 간의 통상협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일본은 스페인과의 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했고 스페인 역시 일본의 은과 구리 그리고 다양한 수공예품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이와미 은광에서 나오는 고품질 은은 당시 세계 시장에서 매우 귀중한 자원이었거든요. 하지만 로드리고가 멕시코로 돌아가려면 배가 필요했어요. 일본 측에서 배를 제공해 주었지만 그 대가로 일본의 외교사절단을 멕시코에 파견하고 싶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인들이 멕시코를 방문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였죠. 당시 일본의 조선 기술은 상당히 발달해 있었는데 특히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큰 배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1610년 12월 16일 오후 6시 드디어 19명의 일본인이 멕시코시티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당시 멕시코 사람들에게 매우 이색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전통적인 일본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허리에는 카타나라고 불리는 검을 차고 있었습니다. 신발은 샤모아라는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든 것을 신었고 머리 모양도 독특했어요. 당시 멕시코는 스페인 식민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럽식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동양인들의 모습은 정말 신기했을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들의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이마 부분을 깎아서 머리 중앙까지 민 상태였고 나머지 머리카락은 관자놀이에서 시작해서 목덜미 쪽으로 길게 늘어뜨렸죠. 이런 모습 때문에 당시 멕시코 사람들은 그들이 말이 마치 여성처럼 보인다고 기록했습니다. 수염도 없었고 피부색도 밝은 편이었거든요. 이는 당시 일본 무사 계급의 전형적인 상투 머리 모양이었는데 서양인들에게는 매우 낯선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멕시코 총독 루이스 데 벨라스코는 이들을 정식 외교사절로 인정하고 성대한 환영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을 태펙 예배당으로 안내했고
귀빈 대우를 해주었어요.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일본과의 통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얻은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세계 각지와 교역을 확장하려고 했거든요. 흥미로운 점은 이들 중 일부가 이미 기독교도였다는 사실입니다. 16세기 후반부터 일본에는 예수회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프란시스코 하비에르가 1549년 일본에 처음 도착한 이후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하지만 사절단 중에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상빠르게 전파되고 있었는데 특히 규슈 지역의 다이묘들 중에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1611년 1월 23일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 역사적인 세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멕시코에 거주하는 모든 성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명의 일본인이 세례를 받았어요. 첫 번째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일본의 귀족이었는데 그의 세례명은 돈 알론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경비대장이었던 돈 에르난도 알테 모라노가 그의 대부가 되었죠. 이런 세례식은 당시로서는 매우 특별한 행사였어요. 멕시코에서 동양인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두 번째로 세례를 받은 일본인의 이름은 로렌조가 되었고 돈 페드로 알토 모리뉴가 그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도 또 다른 일본인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의 세례명은 펠리페였어요. 이런 세례식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을 넘어서 두 문화 간의 만남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개종 사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특히 먼 동양에서 온 사람들의 개종은 선교 활동의 성과로 받아들여졌어요. 하지만 모든 일본인들이 멕시코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어요. 1611년 3월 7일 세바스찬 비스카이노라는 멕시코 시민이 중국으로 떠날 때 일본인 중 한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바로 돈 알론소라는 세례명을 받은 그 귀족이었죠. 흥미롭게도 그는 완전히 스페인식 복장으로 갈아입고 떠났어요. 일본 전통 의상을 벗고 서양식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는 문화적 적응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실용적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멕시코에 온 지 불과 2달 만에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9명 중 17명이 돌아갔고 단 3명만이 멕시코에 남았어요. 이들이 왜 멕시코에 남기로 결정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새로운 땅에서의 삶에 매력을 느꼈거나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멕시코는 신대륙의 중심지였고 다양한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1614년 3월 4일 또 다른 일본 사절단이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공식적인 외교 사절의 성격이 강했어요. 그들은 정오 12시에 말을 타고 멕시티시티로 입성했는데 그 모습이 상당히 위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세쿠라 스네나가가 이끄는 게이초 사절단의 일부였는데 이들은 로마 교황을 만나러 가는 길에 멕시코를 경유한 것이었어요. 이들 앞에는 가신들이 걸어가면서 길고 좁은 검은색 막대기 같은 것을 높이 들고 있었어요. 아마도 창이었을 텐데 이것은 일본에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식용 도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복장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일본식이었고 등에는 튜닉 같은 것을 묶고 있었죠. 이런 의식적인 행렬은 일본의 전통적인 다이묘 행차를 연상시키는 것이었어요. 이번 사절단은 규모가 더 컸습니다. 총 20명이 도착했고 뒤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심지어 일본의 위대한 통치자 황제가 보낸 대사가 100척의 일본 선박과 함께 오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다소 과장된 것일 수도 있지만 일본이 멕시코와의 교역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당시 도쿠가와 막부는 해외 무역을 통한 경제 발전에 적극적이었거든요. 이들이 가져온 물품들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철, 책상, 그리고 다양한 직물들을 가져와서 멕시코에서 판매하려고 했거든요. 이는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니라 본격적인 통상 활동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수공예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었고 특히 철 제품과 직물의 품질이 뛰어났어요. 일본의 도검 제작 기술에서 파생된 철 가공 기술은 매우 정교했고 비단과 같은 직물도 고급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앞서 일본에 갔던 세바스찬 비스카이노도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사건에 휘말려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문화적 충돌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외국인에 대한 일본인들의 시선이 항상 우호적이지만은 않았거든요. 1614년 4월 9일 또다시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 무려 2조명의 일본인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는 이전의 개별적인 세례와는 완전히 다른 규모였어요. 이렇게 많은 수의 일본인이
동시에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대규모 세례식은 멕시코 전체에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대규모 세례식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우선 일본에서 이미 기독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었고 멕시코에 머무는 동안 현지 성직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을 것입니다. 또한 멕시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실용적인 고려도 있었을 거예요. 당시 멕시코는 완전히 가톨릭 사회였기 때문에 기독교도가 되는 것이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문화 교류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언어의 장벽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다행히 통역을 해주는 신부가 있었지만 복잡한 외교적 협상이나 종교적 교리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생활 습관의 차이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거예요. 특히 의사소통의 문제는 심각했는데 당시에는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멕시코인이나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일본인이 거의 없었거든요. 음식 문화만 해도 그랬습니다. 일본인들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반면 멕시코에서는 옥수수와 콩이 주요 식품이었거든요. 조리 방법도 완전히 달랐고 향신료 사용법도 차이가 컸어요. 이런 일상적인 차이들이 누적되면서 문화적 충격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인들은 생선을 날로 먹는 문화가 있었는데 멕시코인들에게는 이런 식습관이 매우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종교적 측면에서도 복잡한 상황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사람들 중에는 이미 기독교도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일본의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불교나 신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가톨릭 문화에 노출되면서 느꼈을 혼란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특히 조상 숭배나 다신교적 사고방식을 가진 일본인들에게 유일신 종교인 기독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 만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7세기 초라는 시점에서 태평양을 건너 이루어진 동서양 간의 직접적인 문화 교류였거든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국제적 접촉이었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지 불과 1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일본과 멕시코 간의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최초의 본격적인 태평양 무역 네트워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은과 구리, 수공예품이 멕시코로 들어오고 멕시코의 은과 농산물이 일본으로 가는 교역 루트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런 교역은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특히 당시 세계 경제에서 은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일본과 멕시코는 모두 주요 은 생산국이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였어요. 문화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서로 다른 대륙에서 자라난 완전히 다른 문명이 직접 만나 교류한 사례거든요. 일본의 정교한 수공예 기술과 멕시코의 다양한 문화가 만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융합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칠기 기술이 멕시코의 목공예와 결합되거나 일본의 직물 기술이 멕시코의 전통직조와 만나는 등의 문화적 교류가 있었을 수 있어요. 종교사적 측면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선교 활동이 아시아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일본에서는 이미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멕시코라는 제3의 공간에서 일본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세계적 확산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어요. 정치 외교사적으로는 도쿠가와 막부 초기의 대외 정책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당시 일본은 아직 완전한 쇄국 정책을 취하지 않았고 서양과의 교류에 상당히 개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은 점차 문을 닫기 시작했고 이런 형태의 국제교류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1633년부터 시작된 사코코쿠 정책으로 인해 일본은 거의 200년 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지내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은 우연한 해난 사고에서 시작되어 정식 외교 관계로 발전했다가 결국 일본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문화 교류의 흔적들은 양국의 역사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초기 교류의 경험은 후에 19세기 말 일본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